챕터 1 생명 연구의 주제부터 나올 거예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그 프린트물대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이 프린트물은 용어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용어책에 있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챕터 1 생명 연구의 주제, 그 다음에 소단원 이런 것들 보면 다 용어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같이 용어책이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챕터 1을 나가게 되는데 이 챕터 1 내용은 말 그대로 생물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챕터 1을 생각을 할 때는 이거 별로 어차피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 배우는데 간단하게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챕터 1이 바로 출발선상에서 이 전체 생물학을 이해하는 그 단원이기 때문에 이 챕터 1을 제대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첫 챕터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 연구의 주제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됐죠? 자, 생명 연구의 주제.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나갑시다. 생물체의 특징. 자, 생물체의 특징을 왜 다루겠어요? 우리가 생물을 공부하죠. 뭘 공부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물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 이 생물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뒷내용들이에요. 뒷내용이라는 건 유전학, 세포학, 생리학, 그리고 분류 발생 이런 것들이 다 이 생명체의 특징과 관련돼서 배우게 되는 것,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여러분들 생명체 구조가 상당히 규칙적이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 보면 얼굴을 보면 좌우대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프로들 보면은 좌우대칭이 정확해야 미남 미녀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도 그 비율을 맞춘다. 위아래 비율, 좌우 비율 이런 거 맞춘다. 이런 식으로 인공미인, 미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동물들도 그런 걸 간파할 수 있고 아이들도 그런 걸 간파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생물체는 그런 걸 통해서 나와 같은 생물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물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규칙적 구조를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외형적인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방사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생물체는 무생물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합니다. 왜 변화하냐면 주위 환경과의 관계 때문에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 그 생물체도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물체는 진화적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화적 적응은 방금 얘기했듯이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살아남는 거죠.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이게 진화적 적응이에요. 그러면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라는 게 살아남는데 이게 개체 수준이냐 아니면 그 여러 개체들이 모여있는 개체군 이상의 수준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이것은 개체 수준에서는 진화적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군 수준에서 유리한 형질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한 개체가 아니라 개체군 수준에서의 빈도수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라는 것은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형질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뭐죠? 그 형질의 빈도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편집이에요. 진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체군 수준 내에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단세대에 그칠까요? 아니면 수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 그러한 빈도수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수세대에 걸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단세대가 아니라 수세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화 분류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이 진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한 개체가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세대에서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적 적응을 보면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생물체의 특징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화를 한다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세대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개체 수준에서는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환경에 대한 반응. 이게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나에게 위협을 하면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기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주로 이제 신경계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은 신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환경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극이 오면 순간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래야 생물체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생물체의 특징 이 정도로 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생물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조절기작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절기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물체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생물체는 그 생물체 속에 있는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항상 일정한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절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외부 환경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항상 일정한 환경에 분포하고 있어야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몸 안이라고 그랬죠. 항상성 유지. 그 얘기는 뭐예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통 생물체를 원통형 가운데 구멍 뚫린 원통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물체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뻥 뚫린 거죠. 여기가 입이면 여기는 뭐예요? 항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물체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화관,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관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죠. 그럼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 항문까지 나오는데 그 소화관은 외부 환경이에요? 내부 환경이에요? 외부죠. 그죠? 내부 환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가 내부 환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가 내부 환경인데 지금 생물체니까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세포죠. 그럼 세포들이 그냥 세포들만 바로 옆에 세포들이 같이 붙어서 존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포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는 항상 특정한 수용액 속에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용액이 뭐예요? 혈액. 혈액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세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혈액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조직에 있는 세포들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에게 분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부 환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 몸속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혈액 또는 조직에, 즉 세포 사이에 이런 것들이 내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어떤 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혈액과 조직액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혈액과 조직에 의해서 어떤 요인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pH, 삼투압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체온 조절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37도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죠. 뭐 체온 조절 말고 뭐 pH라든가 뭐 그런 아까도 얘기한 삼투압 이런 것들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삼투압 조절 주로 하는 곳이 어디죠? 배설기가 그런 것들 담당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소변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건 바로 삼투압을 우리 몸 안에 내부 환경이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내보내거나 물을 적게 내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조절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생물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몸 안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조절 기작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체. 우리 몸 안에서 이러한 조절 기작이 일어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신경계가 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서 형질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형질이 변화하려면 우리 생물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죠.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도 여러 효소들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에너지죠. 그러니까 생물체들은 항상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가 변화하고 나머지 쓸모없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생물체는 항상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에너지 교환 관련돼서 우리가 독립 영양 그리고 종속 영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독립 영양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 영양체 누구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는 거죠? 식물 같은 경우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그러니까 독립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종속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물로부터 받고 이 음식물을 우리 몸 안에서 소화하고 흡수를 하게 되면 그 흡수한 다음에 이 음식물이 에너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물질 대사를 한번 봅시다. 물질 대사라는 거. 여러분들 물질 대사라는 거 뭐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라는 얘기는 화학결합이 일어났다가 화학결합이 깨지는 거예요.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게 되면 합성이 일어나니까 바로 동화작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합성 뭘 합시다. 자, 합성이 일어나고 합성이 일어났다가 또 분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합성과 분해가 바로 동화 그리고 이화 작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줘야 될 게 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될까요? 에너지가 방출이 될까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즉 동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한 것들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복잡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연계에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단순한 방향으로 바꿔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돼요. 그런데 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복잡한 것을 깬다는 얘기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 무슨 과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광합성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소모하면 광합성에서 필요한 이 에너지는 누구한테서 받죠? 빛이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소모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해하는 과정, 우리 몸 안에서 세포 호흡이 있죠. 세포 호흡을 통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죠? ATP예요. 자, 그러면 분해를 해서 생성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거죠? 위에 거는 빛 에너지로부터 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성이 된 거예요? 음식물에서 생성이 된 거죠.
자, 음식물을 분해해서 ATP를 만드는 거잖아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음식물을 복잡한 구조를 깨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에너지겠어요? ATP의 에너지가 더 높은 에너지겠어요? 그게 음식물이에요. 그러니까 ATP가 우리 몸 안에서 항상, ATP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가장 고에너지 단위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ATP라는 것은 합성과 분해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간체여야 된다는 얘기죠. ATP를 만들기 위해서 더 고에너지의 물질이 있어야 되고 ATP가 소모되기 위해서는 ATP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ATP는 중간적인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생물체는 이러한 물질 대사를 통해서 ATP를 만들기도 하고 소모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는 그러한 에너지 교환 단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 대사를 배우는 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광합성 그리고 세포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생물체는 항상 무엇을 하냐면 생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체는 발달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장은 뭐죠? 크기가 커지는 거죠. 발달이라는 건 크기가 커지면서 자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 또는 기관계가 하는 역할들이 기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달의 개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생명체는 생장하면서 동시에 기능도 갖게 된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모든 생물체는 자손을 낳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생식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생물체는 생식이 가능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손이 생산된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 생물체의 특징입니다. 생식과 발생. 자, 생장과 발달은 발달, 특히 이걸 보면 발생 파트죠. 하나의 수정란이 개체가 되고 그 개체가 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형성되는 걸 다룬 거예요. 그리고 생식이라는 건 이건 정소난소에서 정자와 난자 이런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다루게 됩니다. 에너지 교환,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질대에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학 수준에서 다루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효소들이 일어나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그 효소, 단백질이죠. 대부분이. 그러한 단백질을 정제하고 그러한 것들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뭐 생화학 파트일 수도 있고 분자생물학. 어차피 같은 얘기지만 굳이 나누게 된다면 생화학 영역 또는 분자생물학 영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절, 항상성 유지죠. 자, 우리 몸 안에 내부 환경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분비되고 각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 호르몬 내용, 그렇죠? 내분비계 그쪽 배우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지. 자,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반응. 단기적 반응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신경계가 신경계가 관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신경신호 그리고 신경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다루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진화적 적응. 이건 진화와 분류 파트에서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규칙적 구조 이런 것들은 외형적이니까 뭐 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생물학을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일반 생물학과 심화 과정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대신 일반 생물학은 크게 다룬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룬다면, 심화 과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기작들이 어떠한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것들은 이러한 생물체의 특징들이 어떠한 기작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까 궁금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는 겁니다.
생물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물이 어떠한 특징이 있다 정도를 다뤄봤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뭐 다 배워서 다 이해되죠? 그죠? 원래 첫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용어책 공부할 때 되면 앞부분은 시커멓죠? 많이 보니까 뒤로 갈수록 깨끗해지죠? 그래서 앞부분은 이런 인트로덕션 파트 부분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설마 문제에서 특징 7가지 정확하게 쓰시오 이런 거 안 나오죠? 책마다 용어도 다르고 그 분류하는 기준도 다르고 특징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외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면 문제가 다 풀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물체의 특징을 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생물체라는 것이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체계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의 체계를 계층구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학적 체계의 계층구조. 이건 전체 생물학 내용을 다 우리가 한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정리하면 좋죠. 별 얘기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모든 물질은 원소로 출발하죠. 그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로 나가서도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가 되죠. 바로 이 분자 수준에서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은 생명현상이 아까 얘기한 생물체의 특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분자 수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분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물학에서 다루는 수준은 원소 수준 안 다뤄요. 분자 수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럼 분자 수준에서 다루는 게 뭐죠? 바로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생체 고분자. 단백질 분자죠. 단백질 이런 것들은 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다루는 것들은 생체 고분자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생체 고분자예요. 그럼 몸속에서 다른 분자들은 신경 안 쓰느냐? 다른 분자들은 재료죠.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서 생명 현상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생체 고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 생체 고분자 뭐가 있죠? 단백질, 프로틴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당이죠. 핵산. 자, DNA, RNA.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당류. 이게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의미로 지질이죠.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지질의 한 종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수화물. 바로 분자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생체 고분자 파트에서는 단백질, 핵산, 다당류, 지질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생체 고분자들과 기타 여러 가지 분자들이 이루는 것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그 다음 단계로 세포 소기관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의 작용에 의해서 세포는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바깥에서 안 줬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필기를 하나 했어? 얘기를 하지.
이게 핸드아웃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 그걸 참고하면 좀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앞뒤로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또 신경 써서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세포 속인간들이 모여서 세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세포 속인간 대표적인 거 뭐죠? 핵,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포 수준까지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요 수준까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포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생체 고분자, 뭐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즉 핵산으로부터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것들, 어떻게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질로 나타나는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유전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분자 수준에서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기법들이 관련되면 분자 생물학, 실험 기법 뭐 이런 것들이 그죠? 특히 단백질의 단백질의 정제 과정을 다룬다든가 효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식 관련돼서 다루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화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유전학, 세포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학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사한 기능을 갖는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자, 유사 기능의 세포 모임. 이게 조직입니다. 그냥 세포들의 모임이 아니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조직을 이루는 세포는 모양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소기관, 그 안에 분포하고 있는 소기관의 종류, 그 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고, 이 조직들이 모이면 조직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직계라는 건, 조직이 모여서 만드는 조직계라는 건 동물에는 없어요. 식물에만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기서 간단하게 조직계, 이건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써봅시다. 그래서 세 가지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식물은 조직계를 형성하는데 동물은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동물이에요. 그러면 조직계와 기관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똑같이 조직의 모임이잖아요. 얘도 조직의 모임이고 얘도 조직의 모임이에요. 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는 소화기관이죠. 위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화를 해요. 위를 구성하는 조직은 위가 움직여야 되죠. 근육 조직이 있어요. 위에 신경계에 연결되어 있겠죠. 신경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혈액 같은 거 흐르죠. 결합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 결합, 근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육. 조직 4가지가 있죠. 근육, 신경, 결합. 뭐죠? 운동이 근육이지. 항상 4개. 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뭐죠? 왜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지? 상피 조직이죠? 여러분들, 동물의 4대 조직, 상피 조직, 기본적인 게 꼭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래서 서답형 문제는 어려워요. 4개 조직 써라. 근데 하나 생각 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객관식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는데. 자, 기본적인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얘네들이 하나의 기관을 이루는데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위라는 기관을 만들었을 때 위는 소화라는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방금 얘기했듯이 기관은 유사한 기능의 조직이 모인 거예요? 아니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그러한 조직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 조직이 모이게 되면서 얘네들은 새로운 기능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형성됐을 때 새로운 기능이 생기지만 조직계라는 것은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직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직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건 기관, 어떤 건 조직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기관계는 기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단계에 이 기관들이 모이면 기관계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어요? 동물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는 소화기관이에요. 그러한 위, 입, 식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소화계가 되는 거고. 자, 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가 소화기관이라면 기관계는 바로 소화계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위 이전 단계는 조직이고, 이 조직, 위를 구성하는 조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그리고 결합조직들이 다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조직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 중에 하나, 근육조직은 바로 위의 이전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근육조직을 구성하는 거는 유사기능 세포 모임이죠. 그럼 근육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무슨 세포겠어요? 당연히 근육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식의 체계가 계층구조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겁니다. 즉, 개체 이전 수준까지 다루는 전공 분야가 어디죠? 여기까지 다루는 게 그게 이제 생리학이에요. 그래서 특히 동물 생리학 하면 이 기관계 위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역계, 그 다음에 뭐 내분비계, 신경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리학인 거죠. 자, 그럼 개체 수준 이상에서는 그게 바로 분류, 생태학 이런 것들이 관여가 있는 거죠. 관여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개체군이라는 것은 개체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 개체군이라는 것은 동일종에 해당하죠. 동일종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동일종의 모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의 개체군이다라는 얘기는 그 개체군 속에는 모두 다 같은 종의 개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종의 개체. 이 개체군들이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모이면 여러 종이 한 번에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개체군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생물체의 모든 모임이에요. 이 생물체에다가 무생물적 요인을 결합을 시키게 되면 무엇이 형성되냐면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이에요. 말 그대로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이 생태계는 그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태계 하면 되게 커 보이는데 우리가
뒷산에 가서 돌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생물체들이 살고 있겠죠. 뭐 지렁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작은 동물들이 기어다닐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또 미생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돌을 들었을 때 그 자체를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돌 밑에 있는 아주 작은 면적이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해주면 그게 하나의 생태계가 되니까 범위가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태계. 그런데 이 생태계를 넘어서 우리 지구 수준을 다루게 되면 그게 이제 생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생태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집, 얘네들 군집 내에 있는 그 생물체들을 분류해 놓으면 그게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러한 군집 내에 있는 생물체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다루게 되면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세포에서 어떻게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지를 다루게 되면 그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체계의 계층 구조를 이렇게 딱 따져보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생물학이라는 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분자 수준에서 지구 전체를 다 다루게 됩니다. 아주 분야가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많죠. 재미는 있는데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을 단순히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본고사 때 잘 풀면 되죠.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만 요 군집 수준에서 한번 봅시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의 수 어마어마하게 많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크게 3영역으로 나누죠. 진정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것은 그 생물체들이 각각 특징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생물체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특징, 큰 여러 다양한 그 특징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생물체들이 나타내는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생물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DNA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생물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가 DNA가 아니라 RNA인데 그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럼 바이러스는 우리는 생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체가 아니니까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RNA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물체가 아니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유전 정보가 DNA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생물학자가 바이러스가 생물체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졌냐 이거죠.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생물체로 봅니다. 그렇게 바이러스를 생물체로 보다 보면 전제가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유전 정보를 DNA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는 틀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생물체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DNA가 유전 정보는 DNA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특징이 쫙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점을 딱 찍고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만약에 위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 글에 배우는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나머지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외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걸 배웠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공부 안 돼요. 외워지지가 않죠. 일단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생물체는 물리, 화학처럼 어떻게 딱 정해진 그런 원리,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생물을 연구할 때는 귀납적, 연역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과학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하나의 전제를 끌어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제로부터 새로운 전제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생물학적 내용들은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두 가지 방법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모든 생물체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예외적인 것. 그러니까 요걸 공부하면서 중요한 예외적인 것들 몇 가지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다루는데 이 생물학적 체계의 계층 구조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창발적 특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기관과 조직계가 다른 점이 뭐라고 했죠? 똑같은 조직들의 모임이 있는데 새로운 기능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기능, 위는 소화 기능이에요. 이 소화 기능이 이전 단계인 조직에서는 없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창발적 특징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란 얘기예요. 2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게 또 하나 생긴다 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왜 생기느냐 하면 구성 성분, 배열이라든가 이 구성 성분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들이 배열을 하게 돼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직들이 서로 관련 조직들에 의해서 이런 배열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화기관, 소화에 관련돼서 배울 때 소화라는 게 뭐죠? 이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하는 거예요? 분해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소화하면 흡수까지 다 생각을 하죠. 위라는 것은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화를 하는 단계죠. 대부분의 흡수는 어디서 일어나죠? 소장에서 일어나죠. 대부분의 소화도 소장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소화 요소들이 소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봅시다. 소화 계란건 흡수와 소화를 다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라는 것은 소화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소장에서 소화를 더 잘 시키려면 입에서 기계적 작용에 의해서 더 잘게 부서지고 단계별로 저러한 것들이 유미즙으로 이렇게 위에서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소장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서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고, 그래서 소장에서 대부분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갑자기 소장에다 딱 넣어두면 그게 소화 흡수가 다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가 되려면 하나의 소화기관은 할 수 없고 전체 소화기관들이 다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세포가 하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자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포 호흡이라는 것도 바로 그 구성 성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냥 알아두도록,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세포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진핵생물의 경우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여러 효소들이 이런 식으로 효소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전자전달계 이런 식으로 막에 박혀 있어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우리가 이 세포호흡에 관여되는 전자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호작용. 이 각각의 효소들이 ATP 형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전자를 전달해 주면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ATP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창발적 특징이라는 것은 구성성분 배열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생물체의 특징과 그리고 생물학적 체계의 계층구조 전반적으로 봤어요. 상당히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거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물학, 일반 생물학을 어느 정도 배웠는데 그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좀 쉬었다 할까요? 괜찮겠어요? 더 해도 될까? 나는 괜찮은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그렇게 지쳐하는 것 같진 않아서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을 보면 좀 쉬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쉽시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진도를 나갑시다.